반도체 경기가 정점을 치고 지금 서서히 하락 사이클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내부적으로도 이런 의미에서 SK 하이닉스 주가가 달러 인덱스가 장기적으로 하락할 거라는 겁니다. 조금 저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분이라면은. 현재 흐름상 비트코인과 금은 계속 사상 최고치를 보이는가 하면 우리나라 국내 주식은 지금 굉장히 주춤하는 좀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어떤 원인과 배경 그리고 또 앞으로의 그 방향은 어떻게 될 거라고 혹시 생각하실까요? 올해 들어서 우리 코스닥이 세계에서 주요 주가 지수 제일 많이 떨어졌고요. 그다음에 코스피도 거의 최하위권이죠. 그러면 우리 주가가 왜 이렇게 많이 떨어졌는가? 뭐 기본적으로 그 밸류업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주주 환원율이 아직도 낮다. 그리고 우리가 수출 중심의 국가인데 최근에 그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 그다음에 OECD에서 각국의 선행지수를 발표하는데요. 그게 작년 2월이 저점이었었어요. 올 8월까지는 계속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9월, 10월 두 달 연속 꺾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경제가 잠깐 좋아지다 꺾이고 있다. 그런 측면이고요. 그다음에 지정학적 리스크, 남북관계 이런 것도 그 주식시장, 외환시장 다 반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가가 상대적으로 제일 어렵다. 또 그런 와중에서 삼성전자가 3개월 동안 30% 넘게 빠지면서 뭐 시장에 좀 충격을 좀 주고 있거든요. 교수님 보시기에 원인과 배경 좀 어떻게 좀 예측하고 계세요? 우선 큰 원인은 그 반도체 경기가 정점을 치고 지금 서서히 하락 사이클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 우리 그 반도체 수출이 지난 9월에 136억 달러였습니다.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10월에 125억 달러로 줄어들었습니다. 아마 11월에는 더 줄어들 것 같습니다. 반도체 수출 금액이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요. 물론 과거 경기가 굉장히 어려울 때 뭐 70억 달러까지 줄어들었거든요.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한 90억 달러까지 줄어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시적 측면에서 보면 반도체 사이클이 꺾이고 있다. 이런 측면이고요. 그런데 참 주가는 똑똑합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먼저 떨어지면서 이걸 예고해 준 겁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반도체 수출 금액의 3개월 정도 선행을 하거든요. 그리고 삼성전자 내부적으로도 조금 경쟁력에 문제가 있죠. 파운드리에서는 대만 그 TSMC한테 밀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요새 AI의 그 HBM 이런 거 반도체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사실 대응이 좀 느렸던 것 같습니다. 다른 업체한테 좀 경쟁력을 잃어가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그 두어 달 전에 삼성전자 한 부분 강의를 갔어요. 끝나고 일부 직원분들하고 점심을 먹는데 삼무원이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산무원이요? 예. 삼성 공무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공무원들 폄하하는 건 아닌데요. 삼성 같은 데 특히 그 창의적인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기업 문화도 이렇게 변하고 있구나. 그런데 그런 모든 거를 지금 거의 주가가 다 반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주가는 제가 보기에는 지나치게 싸졌다. 지나치게 싸졌다. 뭐 이럴 때일수록 계속 좀 비중을 좀씩 늘려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SK 하이닉스는 오히려 그 삼성전자와 정반대의 좋은 실적을 좀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이 어떤 이런 차이가 나는 뭐 근본적인 좀 이유가 있나요? SK 하이닉스가 먼저 좀 반도체 흐름에 먼저 대응을 잘했던 것 같고요. 그런데 SK 하이닉스도 주가가 많이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지금 최근에 또 많이 올랐죠. 그런데 계속 오르기는 제가 보기에는 좀 힘들어 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 경기 자체가 물론 장기적으로 보면은 뭐 전 세계 모든 산업에서 AI 할 수밖에 없고요. AI 하려면은 반도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급격한 반도체 경기 침체는 아닌데 그래도 반도체 사이클이 어느 정도 둔화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SK 하이닉스 주가가 계속 오르기는 저는 힘들어 보이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합니다. 최근 뭐 안 그래도 모건 스탠리가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 대해서 뭐 부정적인 의견을 좀 냈는데 뭐 사이클 자체는 조금 꺾였지만 메모리 반도체 시장 자체가 아예 없어지고 그런 상황은 아니죠? 그런 거는 전혀 아니죠. 사이클상 좀 둔화되는 국면이다. 그런 거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모든 산업, 특히 서비스업에 AI가 많이 활용되거든요. 예, 그러려면 거기 많은 반도체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런 의미에서 보면은 큰 침체는 아니다. 예, 그동안 지나치게 좋았다가 조금 둔화되는 국면이고 또 일정 시점 지나면은 예, 반도체 경기 다시 살아나리라고 보고 있어요. 예. 지금 국내 주식이 저평가돼 있는데 언제쯤 빛을 좀 발할 수 있을까요? 다들 조금 오르기를 바라시는 분들이 좀 많으실 텐데. 예, 저는 뭐 조만간 사실 외국인이 우리 주식 살 거라고 보고 있어요. 다시 흐름이 예. 바뀔 수 있다. 올해 보면은 1월에서 7월까지 외국인들 주식을 꽤 샀었죠. 예, 그리고 이제 8월 이후로 뭐 저 OECD 한국 선행 지수 꺾이고 그다음에 수출 증가세 둔화되고 특히 반도체 경기가 정점이다. 뭐 애국계 보고서 이런 게 나오고 예, 꺾이는데요. 예, 그런데 우리 저 명목 GDP에 비해서 우리 코스피 평가해 보면 한 25% 정도 저평가돼 있어요. 예, 그다음에 원화 가치도 1,400원이 넘었습니다. 이거는 지나치게 저평가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우리 경상수역자가 한 850억 달러 정도 날 거예요. GDP 대비 4%가 넘습니다. 세계에서 이렇게 경상수역자가 많이 난 나라, 싱가포르 같은 뭐 일부 나라를 제외하고 이렇게 많이 난 나라는 없거든요. 우리 내수는 안 좋지만 대부분은 굉장히 튼튼해요. 그래서 한국의 원화 가치도 저평가됐다, 코스피도 저평가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외국인들이 예, 저는 아마 올 뭐 12월부터 예, 주식을 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금값에 대해서 한번 좀 더 여쭤보고 싶어요. 금값이 여전히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 뭐 가장 최고치를 찍었다가 지금 약간 둔화된 상황이긴 한데, 그 금값의 초강세 배경과 앞으로의 좀 흐름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금값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달러 인덱스거든요. 뭐 장기적 추세를 보면은 달러 인덱스 계속 하락, 금값 상승이거든요. 그런 현상이 앞으로도 예, 지속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뭐 최근에 그 단기적으로 뭐 사이클 구해 보니까 추세에서 너무 이로 벗어났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 조정을 보일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조금 저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분이라면은 투자 자산 한 10%는 비트코인. 그 다음에 어르신들은 비트코인 사면은 너무 그 불안하거든요. 가격 변동성 심하고 뭐 주말에도 쉬지 않고 거래되고. 그래서 어르신들한테 금을 한 10% 보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미국의 힘이 상대적으로 축소되는 과정에서 여기저기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금은 꼭 10% 정도는 보유하셔야 된다. 근데 그거 산 시점은요, 누구도 뭐 언제 떨어질지 언제 올라갈지 그거는 구분할 수가 없죠. 그래서 뭐 이렇게 올라갔을 때보다는 조금 조정을 보일 때 뭐 장기적인 생각을 하시면서 예, 금 10% 정도 보유하시는 게 예, 좋을 것 같습니다. 2025년에 금 투자도 여전히 유효한 거죠? 예, 저는 뭐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장기적으로 하락할 거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금 가격은 장기적으로 상승한다. 예, 그런데 금 투자할 때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거는 금은 알을 낳지 않는 암탉이다.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채권 사면은 이자가 나오고 주식 사면 배당이 나오는데요. 예, 금은 이자도 배당도 없습니다. 그러나 시세 차익은 누릴 수가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언제 어디서 무슨 리스크가 발생할지 모르거든요. 예, 그래서 안전자산 측면에서 예, 금은 일정 부분 보유하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나의 자산의 10%를 매입할 때 ETF를 사는 건가요? 아니면 현물 진매입을 하는 게 조금 낫나요? 금 투자하는 방법은 그냥 은행에서 금괴 사시는 그런 방법이 있죠. 그럴 때는 그 10% 부가세를 내야 되고요. 예, 그 다음에 굉장히 많이 사면 아마 은행에서 보관해 줄 겁니다. 예, 그런데 저는 그것보다는 ETF를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ETF 장점이라는 게 소액 가지고 그냥 주식처럼 은행에 안 가도 예, 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금 선물 시장 뭐 이런 것도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저 같은 경우는 금 ETF. 예. 그럼 ETF도 한 배짜리 있고 두 배짜리 있는데요. 두 배짜리는 사시지 마시고요. 아, 네네. 한 배짜리로. 예, 한 배짜리로 그냥. 예.
자, 트럼프 당선자가 이제 가상 자산 관련 규제를 좀 낮추겠다라는 의견을 좀 보이면서 비트코인이 지금 뭐 1억을 돌파하고 1억 2천만 원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 자산 시장 앞으로의 전망과 전략 한번 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저는 뭐 계속 그 비트코인 10% 정도는 가지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려왔었습니다만은 역시 그 비트코인 가격도 달러 인덱스 하락하면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하거든요. 네, 저는 하필 왜 2009년에 비트코인이 등장했을까?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가 오고 2009년 미국 경제가 정말 힘든 한 해였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과거처럼 미국 경제, 미 달러를 못 믿겠다. 네, 그래서 비트코인이 등장한 거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앞으로 달러 인덱스가 하락하면서 비트코인 가격은 장기적으로 더 오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그런데 최근에 너무 많이 올랐죠. 네, 특히 그 트럼프가 전략 자산화 하겠다. 그런데 어떻게 전략 자산을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전략 자산이 된다면 달러가 상대적으로 이축될 수밖에 없죠. 네, 그런데 화폐의 본질적인 기능인 거래적 수단으로 비트코인이 그렇게 활성화될 수는 없어요. 화폐가 안정적인 가치 저장 수단이어야 되는데 비트코인 가격은 변동성이 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폐가 그런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데 단지 그 투자 수단으로는 계속 남아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같이 하락하고 비트코인 가격은 장기적으로 오르는 추세다. 근데 지금은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2025년도 자산 포트폴리오 전략 어떤 식으로 조금 진행하면 되는지 한번 좀 정리 한번 부탁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뭐 채권 투자를 적극 지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미 우리 금리는 많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우리 그 잠재 성장률 하락하고 있죠. 그 다음에 우리 경제 전체적으로 보면 저축이 투자보다 많아가지고 차별화해서 좀 돈이 남아도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지난 6월 말 현재 보니까 우리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현금성 자산이 928조 원입니다. 중소기업들은 굉장히 어렵지만 대기업들 돈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투자를 과거처럼 많이 안 해요. 대기업들이 은행에서 돈을 덜 빌렸을 거라는 겁니다. 대기업이 돈을 덜 빌렸으면 그 돈 가지고 채권을 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은행 전체 자산 중에서 채권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계속 멀리 내다보고 채권 투자하시는 게 좋다. 그래서 아까 자산 배분해서 채권을 한 60 정도 가지고 가시는 게 좋다. 그리고 우리 그 가계자산 보면은 지난 6월 말 기준입니다만은 은행예금이 46%, 채권이 4%, 그 다음에 주식이 22%예요. 저는 은행예금 너무 높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예금 좀 줄이고 채권을 사시던지, 그 다음에 우리 주가 저평가되어 있다는 거죠. 30% 정도는 주식을 사셔야 된다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가계부채가 너무 높죠. 차별화가 너무 심화돼가지고 내수는 더 어렵게 됩니다. 우리나라 내수 문제, 뭐 가계부채 이런 거 생각하면요. 잠재 성장률이 2%에서 지금 1%대로 진입하는 과정이 이미 지금 시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